어젯밤에는 우크라이나랑 2차 회담을 해서 평화에 기대를 줬던 푸틴인데 몇 시간 만에 이번에는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 1호기를 포격해서 원전에서 화재가 나고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난리가 났었죠. 이것 때문에 지수가 나락을 갔어요. 어제 파월 충격으로 이제 아침에 그나마 좀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원전 포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하락을 해버립니다. 코스피는 1%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파월 발언으로 107달러까지 잡아놨는데 이 사건 때문에 지금 112달러, 5달러가 올라버렸어요. 최근 유가가 들쭉날쭉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해서 예측이 너무 어려워졌다. 그만큼 유가 투자가 리스크가 지금 하이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전이 어떤 원전이냐면요. 유럽 최대 원전입니다. 체르노빌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체르노빌이 폭발했을 때보다 10배 이상의 충격을 줄 만한 사이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력 25%를 담당하고요. 우크라이나 원전이 총 15개가 있는데 6개가 이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1호기가 폭격을 맞아서 화재가 났던 겁니다. 실제로 푸틴 같은 경우는 원전을 장악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체르노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원전을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서방 적대 세력에게 줄 수 없다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2차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중립국 원칙을 고수했죠. 마크롱 통화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우크라이나 또한 회담에서 밀리지 않고 철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면요. 이 회담이 3차를 한다 하더라도 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푸틴 같은 경우는 원전 포격을 하고 장악하는 이유가 외부 세력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원전을 장악하고 포격을 함으로 통해서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은 서방 세계, 핵, 3차 대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같은 프레임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투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말라. 개입하게 되면은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 라고 하면서 서방 세계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애초에 협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푸틴한테 협정은 항복을 하던가 중립국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휴전협정 같은 거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푸틴의 의도를 보려면요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푸틴은 지금 드네프르강 동부 쪽만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협정했을 때 드네프르강 동부를 할양받겠다라는 의지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서부만 주고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를 중립국 선언을 하게 만들어서 목표를 갖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 우크라이나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독일을 서독 동독으로 갈랐잖아요. 그리고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랐던 것처럼 예전에 소련이 하던 반땅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대 지역의 민심을 흔들고 나머지도 지배력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독일 사례에서 봤듯이 이게 오히려 동독을 잃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통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아직은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도 강을 나누려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을 경계로 국토를 삼고 방어선을 쌓아서 모스크바를 확실히 보호하고 서쪽은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완충지대로 두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 과정에 어떤 나라도 허락하지 않고 있죠. 그 덕분에 지금 경제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갔습니다. 우선은 제일 큰 걱정은 재벌들이 푸틴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재벌들도 이번 사태에서 푸틴을 완전히 손절해버려요. 반대로 재벌들이 이런 제스처를 취해도요 푸틴이 가만히 냅두는 이유는 뭘까? 이게 가장 하나의 딜레마긴 한데 우선은 이걸 배제하고 서양의 경제 압박을 통해서 재벌들이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푸틴은 어쨌든 간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서양사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돈이 돌아서면 그 정권은 무너져요. 러시아도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초에 표트르 대제 시절 대거 몰려갔어요. 그 덕분에 능력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많이 협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근대 국가를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8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이들을 중에서도 올리가르히에 집중해야 돼요. 올리가르히가 뭐냐면 러시아의 경제를 쥐고 있는 세력들인데 경제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랑 언론을 쥐고 있는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월가를 장악하고 미국의 미디어를 장악하고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올리가르이들이 러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영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유럽의 패권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들도 러시아에 남아있는 이 올리가르이들도 옐친 대통령이랑 한 배를 타서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국영기업을 민영
민영화하면서 자신들이 여기서 나오는 부를 독식해 가져가죠. 그때 가져갔던 국부가 1200조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옐친 후계자인 푸틴을 지원해서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푸틴이 이 올리가르이들을 공격했죠. 이들의 대북격인 베레조프스키를 공격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재산을 모두 아브라모비치에게 다 넘기고 영국을 피신을 해버립니다. 첼시 구단주잖아요, 이 사람이. 아브라모비치 같은 경우도 러시아계 유대인인데요. 아직도 러시아, 이스라엘 국적을 둘 다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 러시아에서 괜히 입김을 넣었다가 푸틴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영국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러시아 쪽에 관심이 없는 척 살짝 거리두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첼시를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라고 이제 발언했다라는 거는 이제 푸틴 눈치 안 보고 나는 그냥 우크라이나 돕겠다, 완전히 손절을 지어버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르히들이 푸틴을 버리겠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대통령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군벌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돈으로 도와줄게,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냐? 그거는 알 수 없죠. 그 사정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까. 다만 지금 돈과 정치가 갈라섰다라는 거는 러시아가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뒤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보는 거죠. 만약에 군벌들을 지금 전쟁 중인데 뒤로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부대로 돌아갈 거고, 러시아의 영토가 얼마나 넓습니까? 각자 돌아가게 되면은 이 군대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우크라이나 전방에 다 몰아넣고 나서 여기서 적과 교전을 시키는 게 반란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 두고 뭐 원전을 공격하거나 이러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더 세게. 그래가지고 우리 군대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지금 어제 새벽에도 푸틴이 서방 세계에 대한 굉장한 경고를 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내가 먼저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부대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라. 서방 세계 군대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잘 방어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푸틴이 이걸 어떻게 결말 지을 수 있느냐? 푸틴이 성공을 하고 전리품을 얻은 상태에서 전쟁을 마쳐야 그나마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고 이제 본인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리품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은 영토 확장이라던가 러시아의 중립국 선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경제 제재로 인한 손실, 전쟁 비용, 복구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게 가능성이 낮지만 협상을 정말 러시아가 유리하게 했을 경우에 경제 제재를 다시 원위치로 회복했다라고 쳐도 아까 말한 전쟁 비용으로 인한 재정 적자, 이거 누구한테 다시 충당해야 돼요? 재벌들, 국민들한테 다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민심은 동요하겠죠. 전쟁이 길어지고 동원한 병력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전쟁 비용도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을 러시아가 얼마나 지불할 거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푸틴이 여기서 협상을 잘 하든 뭐 동부 지역을 할애받든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유리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휴전이 되어도 군대를 우크라이나 동부에 그냥 몰아넣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의 가능성을 계속 비춰줘야지만 본인이 지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과거처럼 우크라이나 영토를 많이 차지했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돈이 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토보다는 기업이 더 돈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영토를 얻고 기업들이 나가버리게 만들었죠. 아니면 망하게 만들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제적으로는 카드 돌려막기 상태가 된 게 아닌가, 멈추기도 어려운 상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도 지금 해결 방법이 별로 안 나오죠. 본인은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예 장기화를 노린다던가 아니면 확전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푸틴 집권 하에서는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경제 제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러시아 투자는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RSX ETF가 있어요. 보다시피 2월 17일 대비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80% 하락했고요. RUSL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18일 대비 벌써 90%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내 증권사에 러시아 채권을 사고 싶다라는 문의가 그렇게 많대요. 크게 하락했으니까 크게 오르지 않겠냐는 야수들의 문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위험이 정말 높은 도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은 크게 하락하면 빠른 V자 반등을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매번 오는 게 아니에요. L자도 있고 U자도 있고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습니다. 크림반도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러시아 증시가 정체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수준은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형 사건이고, 문제는 이로 인해서 고물가가 상당히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지수에 투자하는 게 과연 빠른 V자 반등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반대로 러시아 재벌들이 움직여서 정권이 바뀐다. 이게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그렇게 됐을 경우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서방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럴 경우에 휴지 조각 됐었던 러시아 주식들, 채권들 가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고, 러시아 주식들은 대부분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데 러시아가 회복되면 아무래도 유가가 잡히겠죠. 그러면 원유 관련 기업들 투자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보다는 이제 러시아의 네이버인 얀덱스 같은 게 수익 비율로는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지만 장기로 봤을 때 유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알루미늄 기업인 루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차라리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얀덱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서 살 수 있는데 퇴출 가능성이 높고, 루살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랑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콩 증시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우선 2차 회담 결과 보니까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고 그 주변만 휴전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결국 전쟁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3차 회담이 다음 주 벨라루스에서 예정이 있으니까 3차 회담이 다음 주 벨라루스에서 예정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투자자들도 리스크 없고 우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고 유럽에도 평화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